여러분 안녕하세요. 김정호의 세계경제 일주, 오늘은 중동 이야기입니다. 중동은 사우디, 이라크 등 이 아라비아 반도와 페르시아만 국가들을 주로 일컫는데 북아프리카의 이집트라든가 리비아 같은 나라들도 이 이름 속에 포함되곤 합니다. 영어로는 미들리스트인데요. 서양인들, 특히 영국인들은 동쪽 나라들을 Near East, Middle East, Far East로 나누어서 인식을 했죠. 그것을 우리가 근동, 중동, 극동으로 번역해서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근동은 발칸 반도하고 터키 지역을 말하고요. 중동은 방금 말씀드렸던 지역들, 아라비아 반도와 북아프리카 지역, 또 극동은 중국과 한국, 일본 이 지역을 일컫는 것이죠. 인도의 초대 수상이었던 네루는 이 중동이라는 말이 너무 불편하다. 그건 너희들 기준이잖아. 그러니까 이것을 웨스트 에이시아, 서아시아라고 부르자 이렇게 제안을 하기도 했습니다만은 이제는 뭐 모두가 이것저것 안 따지고 그냥 미들 이스트, 중동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자, 이곳은 7세기 이후에 줄곧 이슬람의 땅이었죠. 그 사실에는 변함이 없는데 지배 세력은 여러 번 바뀌었습니다. 7세기에 모하메드가 이슬람교를 창시를 했고요. 서기 750년 당시 이 지도가 보여주듯이 그 모하메드의 후계자들은 아라비아 반도 전역을 정복을 했죠. 그리고 북아프리카를 거쳐서 스페인까지 차지를 했습니다. 우리가 스페인 여행 중에 만나게 되는 그라나다의 아람브라 궁전 같은 거, 또 아주 아름다운 도시 코르도바, 이런 것들은 이슬람 지배의 흔적들인 거죠. 당시 이슬람은 세계 문명의 중심지였습니다만은 이 제국의 중심이 아라비아 반도에서 바그다드라든가 또 코르도바 같은 이 스페인 지역으로 이 대도시로 옮겨가게 되면서 아랍 지역, 지금 중동은 유목민들이 목축이나 하고 오아시스에서 작은 농사나 짓는 그런 땅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14세기에는 우리가 돌궐이라고 불렀던 종족이 있잖아요. 그 투르크족, 지금 튀르키예이지요. 그 투르크족이 오스만 제국을 세우면서 이 지역 일대의 강자로 떠오르게 됩니다. 처음에는 발칸 반도와 현재 터키 지역의 일부를 점령을 하더니 1500년대 말이 되면 이슬람이 지배했던 거의 전 지역을 다 차지를 하고 동유럽 전 지역까지 손에 넣게 되는 거죠. 한동안 이 몽골 계통의 티무르 제국에 오스만이 눌리기도 했지만 다시 일어나서 이슬람 세계의 지배자가 됩니다. 그렇게 되는 이 과정 중에 결정적 장면 중에 하나는 1453년 동로마의 수도인 콘스탄티노플을 함락시킨 일인데요. 이건 뭐 지금으로는 이스탄불인 거죠. 이 사건은 포르투갈하고 스페인에 의한 대항해 시대를 여는 기폭제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새로운 시대를 열어놓게 된 거죠. 그 당시에 서유럽의 귀족들은 인도산 향료 또 중국산 실크를 매우 좋아했는데요. 이게 다 사치품들인 거죠. 그런데 오스만 제국이 이 지역 일대, 즉 실크로드의 끝부분을 완전히 다 장악을 하게 되면서 실크로드가 유럽과 통하는 길이 다 막히게 된 거죠. 그래서 이 포르투갈과 스페인은 바닷길을 통해서 인도를 찾아가자, 그 길에 나서게 된 겁니다. 포르투갈은 아프리카의 남단 희망봉을 돌아서 인도양에 도달했고요. 콜럼버스는 스페인 여왕의 투자를 받아서 반대 방향으로 갔죠. 서쪽으로 가서 결국 서인도를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그 서인도가 바로 우리가 지금 아메리카라고 부르는 바로 그곳이 서인도였던 거죠. 그 당시 사람들은 그렇게 믿었던 겁니다. 자, 이 오스만 제국이든 그 이전의 이슬람 제국이든 간에 사우디나 이라크 같은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민족국가라고 하는 건 그 안에는 존재하지 않았어요. 그저 다 같이 뭐 이슬람의 형제라고나 할까요? 그리고 대도시를 제외하고 나면, 말씀드렸던 코르도바라든가 바그다드라든가 이런 대도시를 제외하고 나면 대부분 나머지 지역들은 다 부족 단위의 삶을 살았다고 봐야겠죠. 수많은 민족 국가들이 존재하는 현재의 중동의 모습은 20세기 초에 오스만 제국이 붕괴되면서 형성되어 가게 됩니다. 자, 이 서유럽 지역에서는 영국, 프랑스, 독일, 러시아 같은 나라들이 산업혁명을 이루어내면서 강성해져 갔죠. 19세기부터 말이죠. 그런데 이 오스만 제국은 절대 권력에 안주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냥 산업혁명이 아니고 농경사회에 머물러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 상대적으로 경제력은 약할 수밖에 없죠. 그러다 보니 군사력도 약해지게 되었고 이 제국 전체 영토에 대한 장악력도 약해지게 됐습니다. 그 약해진 틈을 비집고 일부의 땅들이 독립을 해나가기 시작했죠. 그래서 19세기 초 1822년에는 그리스가 독립을 하게 되고요. 또 이집트가 실질적인
독립을 선언하기에 이릅니다. 그 배경에는 새로운 강자로 떠올랐던 영국, 브리티시 엠파이어잖아. 대영 제국. 영국이 뒤에서 이들의 독립을 지원을 했던 겁니다. 왜냐? 오스만 제국의 붕괴를 위해서 그렇게 했던 거죠. 1853년에 크림 전쟁, 크림 반도를 둘러싼 전쟁이 터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오스만 제국은 더욱 힘을 잃어갑니다. 러시아와의 전쟁이었는데요. 나폴레옹군을 러시아가 격퇴를 하게 되면서 러시아가 아주 강대국이 됐죠. 그래서 영국과 세계의 패권을 다투게 되었습니다. 러시아는 그 여세를 몰아서 중앙아시아 지방의 땅들을 점령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오스만 제국의 땅이었던 크림 반도까지 탐내는 상황이 되었고, 그래서 러시아와 오스만 제국이 전쟁을 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오스만이 이기긴 했는데요. 그런데 오스만의 힘으로 이긴 것이 아니고 영국과 프랑스가 힘을 보태준 덕분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 오스만 제국은 실질적으로 힘을 잃게 됐고, 영국과 프랑스가 이 오스만 제국을 흔드는 그런 상태로 전락을 하게 됩니다. 오스만 제국에 대한 최후의 일격은 1차 대전에서의 패배였습니다. 오스트리아 황태자 저격 사건으로 촉발된 이 전쟁, 제1차 대전 말이죠. 여기에서 오스만 제국은 독일과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 편에 가담을 하게 돼요. 근데 그 반대편에 서서 싸운 세력은 어디냐? 영국, 프랑스, 러시아 같은 이런 신흥 강자들이었던 거죠. 근데 결과적으로 독일과 오스트리아, 오스만 제국이 영국, 프랑스, 러시아의 연합군에 패배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니까 이 패전국이 된 오스만 제국은 결국 완전히 뿔뿔이 해체되는 지경에 이렇게 되는 것이죠. 1916년에 이 과정에서 승전국인, 실질적으로 이 전쟁의 승자는 영국과 프랑스였던 거거든요. 이 실질적인 승자였던 영국과 프랑스가 서로 밀약을 맺습니다. 그게 1916년에 사이크스-피컷 조약이라고 하는 건데요. 이 지도에서 보시듯이 여기서 주황색은 영국 땅이다. 이건 영국이 통치를 한다는 거죠. 파란색은 프랑스가 통치를 한다. 초록색은 이탈리아, 붉은 계통은 러시아. 이렇습니다만 실질적으로는 영국과 프랑스가 이 중동 지역 일대의 지배권을 나누어 가지게 됐던 거예요. 그리고 사실상은 영국이 최강자였다고 보시면 되는 거죠. 한편 이 터키인들, 오스만 제국을 만든 건 터키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제국이 완전히 붕괴되는 지경에 이르게 됐죠. 자, 그런 와중에서 이 무스타파 케말이라고 하는 터키의 정치 지도자가 독립전쟁을 하게 됩니다. 참 이제 우스운 거죠. 사실은 이 오스만 제국이라고 하는 게 터키 사람들의 제국이었는데 이게 완전히 붕괴가 되면서 영국과 프랑스에 의해서 점령당하게 생겼는데 이 무스타파 케말이라고 하는 이 터키의 정치 지도자가 앞장서서 독립전쟁을 일으키게 되는 겁니다. 영국과 프랑스를 상대로 해서. 그래서 이 지금의 터키 땅, 튀르키예 땅에 터키 공화국을 세우는 데 성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서 영국, 러시아, 프랑스가 서로 영향력을 놓고 다퉜지만 그중에 영국이 가장 강했죠. 영국은 식민지 인도와의 원활한 해상 수송을 위해서 이 지역을 필요로 했어요. 그 크게 두 가지 이유인 것인데 이 페르시아만 주변에 해적들이 출몰을 했거든요. 이 해적들을 퇴치하기 위해서는 해안 지역, 페르시아만 또 아라비아 반도 그 해안 지역의 족장들의 협조가 필요했어요. 또 이 수에즈 운하를 필요로 하기도 했습니다. 지도에서 보시듯이 아프리카 최남단을 돌아서 영국을 가게 되면, 인도에서 영국을 가려고 하면 그 2만 킬로였습니다. 그 길이가. 그런데 수에즈 운하를 통하게 되면 12,000킬로 정도에 불과했거든요. 그러니까 수에즈 운하는 굉장히 중요한 교통로였던 거죠. 이 항로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영국은 중동 지역을 장악할 필요가 있었던 겁니다. 그러다가 1908년에 이란에서 석유가 발견된 후부터는 이 중동 지역의 필요성이, 또 다른 필요성이 생겼던 거죠. 이 유전에 대한 이권이 또 다른 이유로 등장을 하게 됐던 겁니다. 중동을 장악해야 되는 이유로 말이죠. 한편 이 지역의 대표 국가 사우디아라비아는 1744년에 사우드 가문이 최초로 건국을 했습니다마는 이 가문이 만든 이 국가는 오스만 제국의 붕괴가 돼버렸어요. 그러다가 1931년 압델 아지즈 알 사우드 왕이라고 하는 사람이 영국의 지원을 받아서 다시 아라비아 반도 내륙의 독립국가를 세운
세우게 되고요. 그 내륙의 다른 부족들을 정복해 나갑니다. 그 영국의 지원을 받았던 것이죠. 그런데 영국은 신흥국가 사우디의 내륙 정복까지는 눈을 감아줬어요. 뭐 강해져도 뭐 괜찮아라고 했지만, 하지만 이 페르시아만 연안의 그 해안 부족들은 건드리지 못하게 했습니다. 왜냐? 아까도 설명을 드렸듯이 이 지역의 해적들의 출몰하는 걸 막기 위해서 이 부족장들의 협조가 필요로 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직접 컨트롤할 필요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아랍에미레이트 연합이라든가 UAE라고 부르는데, 또 카타르, 바레인 같은 이 작은 나라들이 나중에 독립을 하게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이 사우디아라비아는 처음에는 유목민의 나라에 불과했죠. 그러다가 1938년 이 지역에서 석유가 대량으로 발견되면서 세계에서 주목받는 나라로 올라서게 됩니다. 그리고 2차 대전이 끝나면서 중동의 나머지 대부분 지역도 독립국가로 태어나게 되는 거죠. 지역의 지배자였던 영국과 프랑스의 국력이 쇠퇴해졌기 때문이었죠. 거의 같은 시기에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이스라엘이 건국되는데요. 이것은 중동 지역은 물론이고 전 세계에 두고두고 근심거리로 작용을 하게 됩니다. 유태인들은 서기 132년에 지배자였던 로마에게 반란을 일으켰다가 진압을 당했죠. 그리고 그 땅에서 완전히 영원히 추방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전 세계로 이 유태인들은 뿔뿔이 흩어져 갔죠. 남의 나라에 들어가서 살다가 보니까 천대를 받을 수밖에 없었죠. 그렇게 해서 유태인들은 뭐 천덕꾸러기로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유대인들이 살던 땅 팔레스타인에는 다른 유목민들이 들어와서 정착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거의 한 2000년을 그렇게 살아왔던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변화의 계기가 생깁니다. 1차 대전을 치르느라고 영국이 돈이 많이 필요해졌던 거죠. 그래서 이 돈이 많은 유태인들에게 도움을 청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약속을 하죠. 앞으로 우리 영국이 이 중동 지방에 오스만 제국이 거기서 붕괴되고 나면 우리 팔레스타인 일대를 영국이 지배하게 될 것 같은데 거기에 유대인 국가를 세우게 해줄게 하고 약속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돈을 좀 지원해 달라 이렇게 된 거죠. 그 영국 정부가 그렇게 약속을 한 거예요. 그걸 벨푸어 선언이라고 하는데요. 그 후에 이 우여곡절을 거쳐서 팔레스타인 땅에 이스라엘이 실제로 건국이 됩니다. 1948년에. 유태인들에게 정말 기적이었죠. 하지만 아랍인들, 특히 팔레스타인에 정착해서 살던 사람들에게는 재앙이었습니다. 당연히 그들은 엄청나게 분노를 하죠. 그 분노가 여러 번의 전쟁을 촉발을 하게 됐고요. 아직도 이 지역을 화약고로 만들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중동 하면 석유 이야기를 빼놓을 수 없죠. 전 세계 석유 매장량의 48%, 가스 매장량은 43%가 이 지역에 있으니까요. 이 석유가 본격적으로 현대적 산업으로 자리를 잡은 곳은 바로 미국에서였습니다. 거기서 출발을 했죠. 펜실베니아 일대에서 대규모 유정이 발견이 됐고, 이 록펠러라고 하는 위대한 기업가가 정유 산업을 현대적 산업으로 완전히 탈바꿈을 해 놓았습니다. 근데 이 중동 지역에서는 영국인 윌리엄 녹스 디아스라고 하는 사람이 1908년에 이란 지역에서 처음으로 유전을 발견을 합니다. 사우디아라비아에서는 1938년에 발견이 됐고요. 그 이후에 곳곳에서 유전이 생겨났죠. 그런데 유전을 발견하고 석유를 생산한 주역은 중동 국가들이 아니고요. 영국과 미국의 기업들이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나 이란의 왕실은 로열티를 챙겼을 뿐인 거죠. 그러다가 1973년 이스라엘과 이 아랍 국가들 사이에 욤 키프르 전쟁이 벌어지게 됐고, 그 이후에 본격적으로 아랍 국가들의 석유 산업 국유화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 나라들은 돈방석 위에 올라앉게 되었던 거죠. 석유 수입은 이들의 정치, 경제, 사회 구조를 크게 바꿔 놓았습니다. 유목민들은 원래 자유로운 사람들이었죠. 뭐 아무데나 떠돌아다니는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마음에 안 들면 그냥 떠나면 그만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 지배자라든가 족장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횡포를 부리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냥 떠나버리니까요. 그래서 해안에 작은 여러 나라들이 생겨난 원인도 이런 속성하고 무관하지가 않답니다. 바레인, 이 바레인의 왕실인 알 칼리파스 왕실이 쿠웨이트의 알사바 왕실에서 갈라져 나오게 됐고요. 또 카타르의 알카타르 왕실은 이 알칼리파스 왕실의 반기를 들고 갈라져 나왔답니다. 자, 그런데 이 석유 판매 수입으로 주머니가 두둑해진 이 왕들이 이제 국민들에게 그 돈을 나눠주게 됐던 거예요. 그러면서 복종을 요구할 수 있게 됐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왕권이 강화가 된 겁니다. 보통 사람들이 부유해지면, 보통의 나라들은 말이죠, 사람들이 부유해지면 발언권도 높아지게 되고, 그래서 민주화가 이루어집니다만은 이 지역은
나라들은 부유해지면서 오히려 왕권이 더욱 강화되어 왔습니다. 김정호의 세계경제 일주 중동 이야기 1편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